예, 잘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스티튜션과 1인당 GDP, GDP, 이코노믹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챕터 1 처음에 봤던 간단한 띠오리 있죠. 모텔리티와 세틀먼트, 그다음에 뭐 얼리 인스티튜션, 그다음에 커런 인스티튜션, 그다음에 이코노믹 퍼포먼스까지 이어지는 이제 간단한 띠오리가 실제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지 그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인스티튜션을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면 Protection Against Expropriation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현재 인스티튜션이 얼마나 좋은지,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1985년부터 이제 95년 그 사이에 이제 값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계량 분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것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회귀 분석 이거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그레션이에요. 회귀 분석은 그냥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회귀 분석, 리그레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리그레션을 한 것이고 두 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것이죠. 어떤 국가의 이제 1인당 GDP 로그 Y, 1인당 GDP의 로그 값과 그 국가의 PEA 지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rotection Against Expropriation이라고 하는 그 한 국가마다 GDP와 PEA 지수가 이제 하나씩 한 페어로 관찰이 될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냐면 가로축에 R이 PEA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YI가 1995년 기준, 그러니까 현재 GDP와 뭐 1995년이면 사실 우리한테는 2021년을 사는 우리한테는 과거지만 지금 우리는 이 타임 호라이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300년, 200년, 300년 전에 이제 모텔리티라든가 혹은 세틀먼트가 200년 뒤에 GDP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사실상 뭐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의 현상은 사실 현재라고 우리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시기도 전인데, 그렇죠? PEA 지수도 현재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회귀 분석의 결과는 현재 제도가 현재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가로축의 변수를 PEA, 세로축의 변수를 이제 로그의 1인당 GDP로 분석을 했더니 사실 파지티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 대체로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요. 그 제도와 현재의 제도와 현재 소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런 파지티브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의 품질이 좋다면, 인스티튜션이 굉장히 좋다면 그러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혹은 공공기관, 정부가 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투자도 할 수 있고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어포더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제도의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코젤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영향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우선 여하튼 이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이제 한 점이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PEA 평균값이고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1985년부터 95년 사이에 PEA 값의 평균, 하나의 값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995년에 그 국가의 이제 1인당 GDP, 예를 들면 뭐 이게 하나의 국가가 되겠죠. 여기 있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면 이렇게 미국,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에요.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대체로 PEA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소득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A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 소득 수준이 낮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둘 사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계는 PEA 지수라고 하는 것이 1인당 GDP를 코자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코젤리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역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이지리아 N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칠레 C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고요. 그 다음에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그 아래쪽에 있는 국가죠. 나이지리아의 그 PEA 지수는 5.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칠레의 PEA 지수는 한 7.8 정도 돼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보다는 칠레에서 훨씬 더 외국인의 투자가 잘 보호가 되고 있다.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앞서 회귀 분석을 했던 결과가 뭐였냐면 돌아가지는 않고 제가 다시 여기다 적겠습니다. 로그의 1인당 GDP는 4.66 더하기 0.52의 PEA 지수였었어요. 이렇게 뭐 뒤쪽에 뭐 잔차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돌아가 볼까요? 이걸 우리가 잔차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residuals라고 하고 잔차.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을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조금씩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질문하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 계량 지식이 좀 있거나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의 PEA 지수를 대입해 보면 그 국가의 1인당 GDP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정확히 1인당 GDP를 계산해 내는 건 아니에요.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PEA 지수와 1인당 GDP의 그러니까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이 이 붉은색과 같은 형태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국가가 PEA 지수가 6이에요. 그러면 그 국가는 이 국가일 수도 있고 이 국가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일 수도 있고 같은 PEA 지수를 갖지만 왜냐하면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인은 PEA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PEA 지수가 높다면 1인당 GDP도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PEA 지수가 채팅은 수업 시간에는 질문하실 분은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 채팅창 안 보니까요. 6 정도의 PEA 지수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1인당 GDP가 얼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직선상의 한 점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PEA 지수가 6일 때 그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도 있고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6 정도의 PEA 지수를 갖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는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칠레와 같이 7.8 정도의 PEA 지수를 갖는 국가는 1인당 GDP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로그 값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 둘의 값을 빼면 되겠죠. 일단 빼면 로그의 칠레의 GDP와 로그의 나이지리아의 GDP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뭐 상수항은 다 없어질 거고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0.52, 0.52. 0.52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0.52 곱하기 두 국가의 PEA 지수의 차이겠죠. 계산하면 1.14가 되고요. 로그 GDP의 차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로그 GDP의 차이는 로그의 X 빼기 로그의 Y는 로그의 X 나누기 Y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XY
X 나누기 Y, 로그의 칠레의 GDP 나누기 나이지리아의 GDP가 이제 1.14니까 양변에 EXP, 예, 익스포넨셜을 취하면요.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로그는 없어질 것이고 이쪽은 1.14의 익스포넨셜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나이지리아와 칠레의 소득의 비율은 3.14. 다시 말하면 칠레의 1인당 GDP가 나이지리아의 3배가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PEA 지수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 제도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하나의 지수값이 사실상 1인당 GDP를 무려 3배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랫부분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214% 이해 안 되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와 관련된 비슷한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된 주장,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어떤 기후대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있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뭐 1년 동안 그 기온의 변화가 거의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겠죠. 기후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적 뭐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뭐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몽테스큐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다른 제가 근거도 제시해 드리겠지만 과연 기후가 뭐 지리적인 어떤 영향이 과연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본 것은 1인당 GDP 그 다음에 제도 사이의 관계를 본 건데 뭐 기후의 효과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후가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와 칠레 혹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에서의 어떤 제도의 차이가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요인,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도의 영향력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도라고 하는 변수를 함께 추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latitude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latitude는 위도고요. 위도 값을 그대로 넣은 것은 아니고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서 여기에 이제 latitude로 환산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북위 30, 뭐 한 7도쯤 있잖아요. 그렇죠? 북위 37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럼 북위 37도면 이제 저 북극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90도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90도니까 대략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90분의 37.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티튜드가 90분의 37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남반구는 이제 남위로 가겠죠. 그렇죠? 남위 90으로 나눠서. 그래서 뭐 남극에 있으면 1의 값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도에 있으면 0의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도가 적도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적도에 가까이 있으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적도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1에 가까운 값을 갖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칠레 이런 국가는 적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국가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콰도르라든가 혹은 뭐 리비아 뭐 이런 국가들은 적도에 가까우니까 0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latitude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시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잠깐 지우고요. 그러니까 latitude가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미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1.67 정도의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값으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적도에 있는 국가는 레티튜드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북극 예를 들면 그린랜드는 사실 여기 없겠지만 그린랜드의 레티튜드는 뭐 1보단 작겠지만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린랜드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어떤 적도에 있는 국가와 그린랜드 사이의 소득 격차는 로그 값으로 봤을 때 1.6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값은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고요.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고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아낸 1.60, 1.6이라고 하는 값이 의미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표준 오차에 2를 곱해보는 거예요. 0.7이 표준 오차니까 표준 오차에 2를 곱하면 1.4가 되겠죠. 여기에 정확히 얘기하면 1.96을 곱하는 거고요. 대충 얘기하면 2를 곱하는 겁니다. 1.4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4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정한 값 혹은 추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추정한 값은 1.6이면 이렇게 직선 위에 1.6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0은 이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이라면 레티튜드의 효과가 지금 1.6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이 1.6이 과연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1.6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냥 1.6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0보다 큰 값이니까 레티튜드가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통계학이라든가 계량경제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1.6이라고 하는 값이 정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 값이 0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1.6은 0과 다른가? 1.6은 0과 달라 보이죠? 그렇죠? 1.6은 1.6이고 0은 0이잖아요. 근데 통계학에서는 계량경제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0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1.6이 0과 다른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1.4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표준 오차는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면 계량경제학에서 계량 분석을 하게 되면 0.7이라고 하는 표준 오차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2를 곱하면 1.4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추정한 추정치 1.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를 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1.4 이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1.4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만든 거냐면 어떤 구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보면 여기는 0.2가 되겠죠. 1.6에서 1.4를 뺐으니까 그 다음에 1.6에서 1.4를 더했으면 이건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간을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추정한 1.6이라고 하는 추정치와 표준오차 0.4에 2를 곱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1.96입니다. 2를 곱해서 어떤 구간을 만들었어요.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얘기하죠. 신뢰 구간을 우리가 찾았어요. 이 신뢰 구간은 뭘 의미하냐면 대충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통계학 수업도 아니고 계량경제학 수업도 아니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1.6이라고 하는 우리가 찾아낸 추정치는 95%의 확률로 0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 신뢰 구간 안에 지금 0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0.2부터 3이에요. 우리가 찾아낸 레인지는 그렇죠? 인터벌에는 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찾아낸 1.6이라고 하는 값이 0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표준 오차가 0.7이어서 지금 이 신뢰 구간 안에 0이 안 들어갔는데 만약에 표준 오차가 0.9라고 한다면 이 신뢰 구간 안에 0이 들어가게 돼요. 한번 해보죠. 만약에 표준 오차가 0.9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를 곱하면 1.8이란 말이에요. 1.8을 한번 빼보죠. 어떤 컬러가 좋으세요? 자, 1.6에서 1.8을 빼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이쪽은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1.8을 더하면 이 3.5가 되겠죠. 여하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표준 오차가 0.9로 커지면 우리가 신뢰 구간을 똑같이 다시 만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뢰 구간이 0.2부터 3.5니까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1.6을 우리가 추정했지만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티튜드는 이 경우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레티튜드는 1.6이고 표준 오차는 0.7이니까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레티튜드가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몽테스큐에라든가 혹은 적도 근처에 온화한 기후 혹은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1인당 GDP가 낮다. 기후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연 이게 레티튜드의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대륙의 효과인 것인지 그러니까 컨티넌트의 효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가 적도 가까이에 있는데 적도 가까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아시아에 속한 국가일 수도 있고 그 국가가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일 수도 있고 그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륙에 속해 있느냐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대륙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앞에 했던 PA 지수, 그러니까 제도의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지리적인 여기서 이제 위도죠, 레티튜드의 효과를 살펴봤어요. 대륙별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대륙별로 PEA가 그러니까 제도의 품질이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는 같다라는 이제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 값은 이제 다 같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티튜드의 효과도 대륙별로 상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도입을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간 효과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계량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혹은 뭐 수강을 했는데 뭘 배웠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제가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량 경제학을 여러 번 배웠잖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배우고 대학원 가서도 배우고 미국 가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계량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한테 계량 경제학을 배우면 대체로 뭘 배웠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계량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계량 경제학이 다른 분야로 갔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반면에 이제 노동 경제학이라든가 재정학이라든가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계량 경제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방법론이기 메서덜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계량 경제학을 배우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테크닉은 많이 못 배우는데 테크닉이라든가 이론적인 거는 계량 경제학자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티튜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PEA이고요. R 이쪽도 PEA예요. 그 다음에 1인당 GDP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이 아프리카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이런 관계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여기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륙 간의 차이에 있어서 이 절편의 차이는 우리가 허용을 하지만 기울기는 같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대륙에서 똑같은 분석을 하는데 기울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울기의 차이는 우리가 같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절편도 다르고 기울기도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차이는 이제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울기의 차이는 허용하지 않고 절편의 차이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도의 효과도 0.41로 다 똑같고 레티튜드의 차이도 0.91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절편이잖아요. 그렇죠? 절편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는 아메리카보다 1인당 GDP가 낮고요. 절편이 조금 더 낮은 거고요. 아프리카는 더 낮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륙, 그 이외의 대륙, 이건 뭐 오세아니아겠죠.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0.04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아메리카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PEA 지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아요. 0.06이니까 표준 오차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 여기 2를 곱해봐야 0.12예요. 그러니까 표준 오차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0.41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도 거기에 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레티튜드의 효과는 달라지죠. 레티튜드는 0.9이고 표준 오차가 0.63이에요. 이건 뭐 금방 봐도 알 수 있겠죠. 금방 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단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돌아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뢰 구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0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판단해도 괜찮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얘가 표준 오차예요. 표준 오차가 있으면 이 둘을 나눠보는 거예요. 1.6 나누기 0.7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6 나누기 0.7. 그러면 대략 얼마가 되냐면 2.2 정도 되겠죠. 그렇죠? 2.2. 그래서 이 값이 2.2면, 그러니까 2보다 크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로직이에요. 2.2 정도 되면, 근데 대신 이게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로직입니다. 왜 이게 2보다 커지면 괜찮고 2보다 작으면 안 되는지 신뢰 구간 만드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보시면 0.92 나누기 0.64 하면 이거 2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티튜드는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우리가 리젝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티튜드는 대체적으로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있냐면 대륙별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그랬을 때 레티튜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륙에 걸친 어떤 효과,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고유한 효과, 아시아 대륙의 어떤 고유한 효과, 아프리카 대륙의 어떤 고유한 효과가 실제로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티튜드의 문제가 아니라 대륙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경제학이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여러분 다른 이제 사회과학 영역 혹은 뭐 역사 이런 거 이제 살펴보시면 경영학도 비슷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반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면 여러분 자주 흔히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뭐 역사와 관련된 채널에서도 역사적 사건 몇 개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보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의 효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레티튜드의 효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0.9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레티튜드의 효과가 0.9였는데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과학적이지 않은 스테이트먼트예요. 0.9는 0이라고 볼 수 있다 정도는 괜찮은데 0.9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이고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We can say that 0.9 is not different from zero. statistically 이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인데 not 이렇게 막 두 번 들어가 있고 different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0과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는 이제 Country I, 하나는 Country J인데 Country I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Country J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두 국가의 PEA 지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의 품질이 같은 두 국가가 단순히
서로 다른 대륙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제 우리 레티튜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티튜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0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대륙의 차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면 같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0.57 더하기 0.41 이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아프리카 대륙은 절편이 조금 더 낮아요. 0.9만큼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컨트리 J의 경우에는 이렇게 절편이 낮으니까 0.9를 빼준 것이고요. 앞의 결과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0.92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으니까. 레티튜드의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R은 똑같아요. 컨트리 I,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컨트리 I는 1인당 GDP가 이렇게 될 것이고 컨트리 J는 1인당 GDP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을 빼보면 컨트리 I에서 컨트리 J를 빼보면 뭐 이 값은 다 없어지겠죠. 0.41의 R은 다 없어지고 5.4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계산해 보면 빼버리면 뭐만 남냐면 로그의 yi 빼기 로그의 yj는 여기 마이너스 0.90 뺐으니까 0.9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은 로그의 yi 나누기 로그의 yj와 같고 이제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두 국가의 소득의 비율은 이제 익스포넨셜 0.9가 되고요. 근사적으로 2.46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컨트리 J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컨트리 I로 이렇게 이민을 가면 뭐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그냥 2.46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소득이 2.4배만큼 2.5배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제도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어떤 레티튜드의 차이, 지리적인 차이가 과연 레티튜드의 차이가 과연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하는가 대륙의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다음에 보려고 하는 주제 중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지리적인 요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버스 코젤리티고요. 역인과관계. 리버스 코젤리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제도의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질 것이고 또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더 좋은 제도를 확립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뭐 열망도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도가 좋아서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제도가 좋아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에서 소득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제도의 효과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omitted variable 이슈인데 이건 이제 누락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변수가 누락된 거예요. 누락 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인스티튜션 R에서 지금 GDP Y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R에서 로그 Y로의 효과가 아니라 어떤 제3의 요인이 하나 존재하고요. 우리가 지금 미처 고려하지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요소가 빠져버린 거야. 그게 이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날 수 있냐면 현재 제도와 지금 현재 소득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티드 베리어블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고 동시에 두 개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터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정확히 책 이름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인가요? 윤리와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저도 이거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읽었는데 읽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한 나이 들어서 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이가 드니까요. 어려운 책 읽고 싶진 않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요즘 소설책에 빠져서 소설책이 너무 더 재밌는 저 젊었을 때 소설책 잘 안 읽었거든요. 감성팔이 이런 거 너무 싫어서 소설책 안 읽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소설책이 더 좋습니다. 막스 베버의 책이 뭐냐면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게 종교개혁 가톨릭 여러분 기독 다 아시죠?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와 이제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런 그러니까 크리스티애니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개신교를 욕하고 싶을 때 기독교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도 욕하는 거고 바티칸 로마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다 욕하는 거니까 개신교만 욕할 때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태동한 이제 개신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신교. 그래서 개독교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기독교에다 개를 붙이지 마시고 그냥 개신교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개신교라고 욕하시면 돼요. 비난할 때. 물론 저도 개신교도입니다.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저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건 다양한 종교도 여러분 아시는 뭐 장로교라든가 혹은 뭐 베프티즘이라든가 혹은 뭐 메소디스트죠 감리교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의미를 하는데 막스 베버가 봤던 사회적 현상은 무엇이었었냐면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개신교의 어떤 정신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계몽주의의 연장선에 있었으니까 어떤 개인의 의지, 개인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마틴 루터의 정신을 그대로 다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가톨릭과 다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가톨릭의 성서를 다 이제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한 거죠. 독일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자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모든 이제 그 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개혁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있어요. 직업윤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존 캘빈의 직업윤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그러니까 뭐 스피릿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본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막스 베버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몇몇 경제학자들이 정말 그런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과연 자본주의를 더 번성하게 만들었는가 이제 이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와 1인당 소득 수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누락 변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업윤리라든가 혹은 뭐 성경을 뭐 읽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본주의가 융성한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신교도들은 그 성경을 읽어요. 다 번역된 자기 말로 번역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도 그 1960년대인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가톨릭 신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1970년대까지인가 그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 성경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가톨릭 신자들은 라틴어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했겠죠. 라틴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강론 시간이 있어서 신부님들께서 이제 강론을 하시겠지만 라틴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게 신의 언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뭐 여하튼 한국도 그랬었습니다. 70년대 이후인가요? 공동번역 성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미사를 한국어 공동번역 성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뭐 여하튼 쓸데없는 지식이고요. 여기에서 경제학자들이 관찰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그 리터러시 레이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글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네. 그냥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니까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리터러시 레이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이제 글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글을 안다는 것은 사실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락된 변수가 뭐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혹은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그 파급 효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본주의 발전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이 연구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연구는 되게 옛날 오래된 연구가 아니에요. 그 10년도 안 된 굉장히 최근에 나온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의 주장이 이제 오미티드 베리어블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도가 이런 얘기하면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건 개신교는 개신교고요. 네. 막스 베버의 주장은 또 막스 베버의 주장이니까. 네,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못 가지만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메저먼트 에러인데 메저먼트 에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측정의 오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메저먼트 에러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딱 요게 메저먼트 에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메저먼트 에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너무 많아서 뭐 저것도 메저먼트 에러고 뭐 이것도 메저먼트 에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형태의 메저먼트 에러는 뭐냐면 보통 이제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이 PEA 지수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A라고 하는 국가의 PEA 지수는 이 정도 되고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려고 했겠지만 어떻게 이런 지표들을 GDP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의 주관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메저먼트 에러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를 되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의 PEA 지수를 또 측정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 국가들을 조금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엑스포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후적으로 PEA 지수를 측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는 조금 점수를 잘 줬을 가능성이 있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그 반대로 조금 점수를 다운그레이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메저먼트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텔리티라고 하는 1800년 그 언저리에 물론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그 이전 시점에서의 이제 모텔리티 사망률을 측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모텔리티를 사용하게 되면 대체로 이런 리버스 코젤리티라든가 어미티드 베리어블 이슈라든가 메저먼트 에러 이런 세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텔리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죠. 말라리아라든가 옐로우 페버 이거 열병이라고 하나요? 열병인가요? 열병이라고 발음하나요? 예, 그 댕기열, 그리고 재밌죠, 댕기열 이런 거. 예전에 한번 연예인도 댕기열 걸렸다고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라든가 이제 옐로우 페버 같은 것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질병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가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말라리아라든가 이제 옐로우 페버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뭐 아프리카 이런데
NGO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가시게 되면 말라리아 그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고 가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리카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국립보건원인가요? 하여튼 우리 하는 데 있잖아요. 국립중앙 무슨 의료원인가? 여기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말라리아 예방접종 하고 가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뭐 의사 선생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무원이죠. 네, 당연히 공무원인데 모르겠는데 확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국립중앙의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웹사이트에서는 이 지역에 가면 예방접종을 하라고 이제 웨브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뭐 그건 우리가 그냥 권고하는 거고 뭐 맞고 안 맞고는 그냥 뭐 저보고 제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럴 거면 그 웹사이트에 왜 올려놨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맞고 갔어요.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지만 여러분 뭐 NGO 활동 이런 거 관련해서 가실 때 반드시 접종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은 뭐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5년쯤 전인가요? 그렇게 옛날 얘기도 아니야. 이 두 가지 질병이 대체적으로 유럽인들의 사망 요인 중에 이제 메저러티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인가요? 총균쇠 이 책을 혹시 보시면 그 책에는 이제 정반대의 케이스들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흑사병이라든가 이제 흑사병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식민지 개척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흑사병 같은 것들을 이제 식민지에 퍼뜨렸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고요. 정반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인들로부터 확산된 퍼진 그런 이제 질병들로 인해서 식민지 주민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뭐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 그런 것들은 보지 않습니까라고 혹시 질문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이런 지역은 사실 말라리아라든가 옐로우 페버 같은 것에 이제 청정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가서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요. 이제 반대로 유럽에서 유행을 했던 뭐 대표적인 그런 질병들은 아까도 뭐 흑사병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건 이제 흑사병이 끝난 이후에 패스트가 끝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전염병은 이제 폐결핵, 그 다음에 폐렴, 그 다음에 스몰팍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지역에 좀 만연해 있던 전염병이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제가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커튼 매더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커튼 매더. 그러니까 마더라고 발음하면 안 된대요. 매더라고 발음해야 된답니다. 커튼 매더가 있는데 목사가 얼핏 1700년대인가요? 1700년대로 기억하는데 1700년대에 이제 슬레이브 트레이드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굉장히 많은 이제 흑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했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스몰팍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천연두라고 하는 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예무역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면서 이제 북미 대륙 쪽에 보스턴이라든가 매사추세츠 이런 지역에 이제 천연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정착민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천연두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커튼 매더가 아프리카에서 온 이제 노예죠.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사람 하나를 이제 사게 돼요. 구입을 한 거예요. 노예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이름을 주냐면 오네시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오네시머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네 이름은 오네시머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이 사람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출신 아프리카인인데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서 스몰팍스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이제 이 커튼 매더 목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미 천연두에 걸려 있는 사람의 이제 피부 일종의 질환이니까요. 천연두 피부에 고름 같은 것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들 이렇게 약간 피부에 상처난 데다가 이렇게 살짝 바르는 거예요.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어린이들의 상처난 곳에 이렇게 살짝 고름 같은 거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자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커서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도록, 물론 이제 고름이 살짝 들어가면 되게 힘들겠죠. 며칠 동안은 우리 이제 그 백신 맞는 거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백신의 형태는 아니고요. 이른 시기에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그런. 그래서 코튼 매더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실제로 버스턴, 뭐 매사추세츠 지역에 천연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한테서 얻은 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그 이슈가 다시 대두가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래서 모텔리티 레이트는 사실 그 지역에 유럽 사람들이 정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 이런 말라리아라든가 옐로우 페버에 대한 면역 체계를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질병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아프리카인들이라든가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겠죠. 세틀러 모텔리티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냐면 영국에서는 1815년 이전까지는 이런 그 사망률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1815년 이후에 영국 군대가 이렇게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 군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 요인이 바로 풍토병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 군대에 이제 사망률을 집계하기 시작을 했는데 1817년부터 1836년 사이에 이제 식민지에 주둔했던 영국 군인들 사망률 같은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가 같은 방식으로 식민지에 주둔하는 군대의 사망률 데이터를 이제 집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인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7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뭐 이들 국가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자국의 군대의 어떤 의료 상태, 의료 상황을, 그러니까 메디컬 상황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데서는 자국 군대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사망 원인, 사망률 이런 것들을 집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르죠. 스페인, 포르투갈과 그러니까 이 남유럽 사람들과 이제 북유럽 사람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사망률을 어떻게 집계를 했냐면 바티칸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신대륙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그 바티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신부들을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비숍들이죠, 주교, 가톨릭 주교들이 1600년대부터 거의 뭐 190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서 봉직을 했습니다. 이 가톨릭 주교들 중에서 뭐 풍토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톨릭 주교들의 사망률을 이용을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사망률 데이터를 집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우리 지금 PEA라고 하는 현재의 제도 품질은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PEA. 아까 여러분 제가 R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게 이제 현재 제도의 품질이고요. 간단하게 띠오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텔리티, 세틀먼트, 그 다음에 early institution, 그 다음에 current institution인데 그럼 early institution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초기 제도의 품질은 어떻게 측정할까? 그게 바로 두 번째에 있는 1900년도에 Constraint on Executive in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할 텐데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요. 국가의 뭐
최고 권력 혹은 이제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통수권자의 권력 행사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가? 통수권자의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예요. 견제가 잘 되도록 그렇게 어떤 국가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도 있을 것이고,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국가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early institution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지수는 크게 이제 7개 카테고리를 갖는데요. 대충 이제 1점이면 안 좋은 거고, 7점이면 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점이면 unlimited authority예요. 예,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혹은 뭐 의원 내각제 같은 시스템을 뭐 확립했으면 수상 혹은 뭐 총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점은 대충 어느 정도의 견제 장치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점은 상당한 견제 장치가 있는 거고요. 7점은 대통령이 국회와 거의 동등한 그런 위치를 취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같은 편이면 사실 뭐 곤란하겠지만,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혹은 최고 통수권자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나, 혹은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보다 이렇게 살짝 밑에 있는, 여러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선거인단,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에서 뭐 민주당이, 보통 뉴욕주는 민주당이 이기니까요.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 민주당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이제 국회의원 선출은 정반대예요. 그 국회의원은 정말 그 주에서, 뉴욕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 뉴욕 스테이트의 메조리티는 민주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스템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한국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그 어토러티라고 하는 것이 약간 국회보다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등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7점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early institution은 대체로 점수가 낮으면 제도의 품질이 좋지 않고, 점수가 높으면 제도의 품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틀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았고요. 세틀러 모텔리티는 제가 뭐 유럽의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지역들에서의 사망률,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에서 파송한 주교들의 이제 사망률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얼리 인스티튜션은 공권력 행사했다는 1900년대 그 최고 통수권자나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제도, 잘 안 되어 있으면 나쁜 제도고요. 그다음에 커런 인스티튜션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외국인 투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 잘 보호가 되고 있으면 높은 점수, 그렇지 않으면 나쁜 점수예요.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얼리 인스티튜션이 과연 커런 인스티튜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이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얼리 인스티튜션이 커런 인스티튜션에 파지티브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early institution이 좋았던 곳에서 현재 인스티튜션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가로축의 변수가 1900년도에 제도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로축이 바로 PEA 지수입니다. 1985년부터 95년까지의 평균값인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충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도가 좋았던 국가는 대체적으로 현재에 와서도 제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과거의 나쁜 제도가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오늘 혹은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세틀먼트가 과연 현재 인스티튜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세틀먼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1900년도에 비슷한 시기죠. 얼리 인스티튜션을 측정할 수 있는 비슷한 시기에 한 국가의 그 인구 중에서 유럽인들의 후손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의 후손,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높으면 전체 인구 중에서 이주민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유럽인들, 정확히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물론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또 북미도 그렇습니다만, 유럽 사람들이 와서 뭐 개척을 했지만 사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노예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왔으니까요. 여기서 보는 이주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 후손들의 비율을 이제 세틀먼트로 측정을 했고요. 과연 이제 유럽 후손들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인구 중에 높은 국가에서 현재 인스티튜션이 좋은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로 세틀먼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 인구 중에서 유럽 후손들의 비율인데 유럽 후손들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현재 인스티튜션의 퀄리티가 높은 걸로 나오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축의 변수가 유로피안 세틀러들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현재의 제도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제도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의 모텔리티가 현재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겠죠. 모텔리티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현재의 제도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한 띠오리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모텔리티는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는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를 취한 것이고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 현재 제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가로축이 세틀러 모텔리티고요. 180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 1800년 언저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거의 1985년 1995년 사이에 제도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텔리티 레이트이 높은 곳에서 현재 제도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대로 과거에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서 현재 제도의 품질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세틀먼트와 초기 제도 사이의 관계를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둘 사이에는 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1900년대에 전체 인구 가운데 유럽 후손들이 많은 국가에서 초기에 비교적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혹은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에 따른 견제 장치가 잘 갖추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앞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과 초기 인스티튜션 사이의 관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관찰이 되죠.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 아마도 이 중간 단계를 통해서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주를 했을 테니까 초기에 과도한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초기의 사망률과 유로 세틀먼트 사이의 관계, 당연히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나타나겠죠.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잘 이주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네 개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죠? 이 네 개 국가가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예요. 그 네 개의 국가가 사실 그 나머지 국가들을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들 국가들을 빼고 분석을 하더라도 대체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간단하게 한번 개념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득과 현재 제도 사이의 관계. 자, 이건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제도와 현재 소득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코젤리티, 그러니까 코제이션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얘기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제도가 현재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의 소득이 현재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상호작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이제 현재의 소득이고요. 이쪽이 현재의 제도의 품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 사회도 좋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 어떤 정치 제도라든가 혹은 뭐 경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그 가운데 그 중에 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형태 중에서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도 중에서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제도 중에 어떤 일부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부분 소득에 영향을 받는 제도를 다 뜯어내면 그럼 우리는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제도 중에서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도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띄어낼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가죠. 예, 띄어낼 수 있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스티튜션 중에서 과거의 모텔리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텔리티로 인해서 유로 세틀먼트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의 인스티튜션이 결정이 되고 그게 현재 인스티튜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모텔리티도 현재 인스티튜션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텔리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현재 제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까지 우리 한국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가 그대로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제도만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죠. 이게 훨씬 쉽습니다. 모텔리티에 영향을 받는 제도만 보는 것이 사실 더 쉽습니다. 모텔리티에 영향을 받는 현재의 제도만을 우리가 이렇게 딱 띄어내서 보면 이 부분일 거예요. 대충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은 현재의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체 제도 중에서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제 모텔리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딱 띄어내서 과연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드렸고 모텔리티가 현재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띄어내는 거예요. 물론 현재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모텔리티라고 하는 것만 이게 싹 뽑아내는 거죠. 이 직선만 우리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세틀러 모텔리티가 예를 들면 뭐 1000명당 한 4.5명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들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은 현재 제도가 굉장히 좋고 이런 지역이겠죠. 어떤 지역은 현재 제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 이 제도의 차이 중에 모텔리티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뭐 요 부분이죠. 요 정도 부분만 이렇게 딱 띄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띄어낸 거냐면 이 주황색 부분을 띄어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텔리티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재의 인스티튜션을 가지고 현재의 소득 수준을 한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의 이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R hat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전체, 현재 제도 전체가 아니라 모텔리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현재 제도 품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의 제도라고 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현재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코젤리티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차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회귀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모텔리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현재의 제도가 현재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재의 제도가 모텔리티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재의 제도는 현재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가 이코노믹 퍼포먼스를 코즈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마지막 그림은 왼쪽은 뭐 우리 처음에 봤던 PEA 지수와 현재 소득 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 그림은 R hat이에요. 그러니까 모텔리티에 의해서 설명되는 이제 제도만 가지고 1인당 GDP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 부분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거 혹시 시간 나실 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